최강준 회장이 이끄는 아우라 그룹이 주최하는 VIP 아트 옥션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수백 년 된 샹들리에 아래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이 속삭임처럼 떠다녔다. 서은하는 그 화려한 세계의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 대신 몸에 맞지 않는 뻣뻣한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사람들의 보석이나 얼굴이 아닌 벽에 걸린 그림들의 미세한 균열과 색바램에만 머물러 있었다. 미술품 복원가인 그녀에게 이곳은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거대한 시장이자 동시에 생계를 위한 절박한 아르바이트 현장이었다. 경매장의 문이 열리고 최강준이 모습을 드러내자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파도가 일며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감정 없는 조각상 같은 얼굴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 그는 아우라 그룹의 젊은 제왕이었다. 그는 아첨하듯 다가오는 사람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경매의 하이라이트인 그림 앞으로 직행했다.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다가 최근 모습을 드러낸 천재 화가 엘리오의 마지막 초상화, 시면의 초상. 그림은 그 명성만큼이나 기이하고 매혹적이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듯한 여인의 얼굴은 슬픔과 광기를 동시에 담고 있었고 그 눈동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경매사는 그림의 역사와 함께 이 그림을 소유했던 이들이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저주에 대해서도 은밀하게 언급했다. 사람들은 감탄하면서도 불길한 기운에 주저했지만 최강준은 달랐다. 그에게 저주는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일 뿐이었다. 그는 투자 가치를 계산하듯 그림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사건이 터졌다. 한 직원이 다른 손님과 부딪히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레드 와인이 담긴 쟁반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시간은 슬로우 모션처럼 흐르는 듯했다.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고 붉은 액체는 포물선을 그리며 수백억의 가치를 지닌 시면의 초상을 향해 날아갔다. 값비싼 예술품이 한순간에 복원 불가능한 얼룩으로 뒤덮일 찰나의 순간. 경호원들은 너무 멀리 있었다. 그 누구도 반응하지 못하던 그 순간 서은하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것은 계산이 아닌 수년간의 경험으로 다져진 본능이었다. 그녀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와인잔을 잡는 대신 자신의 서빙 트레이를 방패처럼 들어올려 와인의 궤적을 막아섰다. 붉은 와인이 트레이와 그녀의 하얀 유니폼 위로 끔찍한 얼룩을 그리며 쏟아져 내렸지만 그림은 단 한 방울의 오염도 없이 무사했다. 정적이 흐르던 경매장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소동이 수습되고 겁에 질린 직원은 끌려나갔다. 하지만 최강준은 그림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와인으로 엉망이 된 차에 담담하게 서 있는 서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감사가 아닌 차가운 신문이었다. 당신 정체가 뭐지? 그는 그녀를 영웅이 아닌 자신의 통제된 구역에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의 위압적인 기운 앞에서도 서은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전문가의 자존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미술품 복원가입니다. 저 그림에 사용된 안료는 산성에 극도로 취약해서 와인이 닿는 순간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그의 부와 권력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오직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최강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에게 아첨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상대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와인 얼룩이 묻은 낡은 유니폼을 입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과 동등한 눈높이에서 대립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지식에 감탄했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당당한 자존심에 마음이 끌렸다. 그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불꽃 같은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묘한 종류의 유혹이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녀를 물러나게 했지만 그의 시선은 더러워진 유니폼을 정리하기 위해 조용히 자리를 뜨는 그녀의 뒷모습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해프닝이 끝났지만 그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저주받은 그림을 보았다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보았다. 그는 이 방에서 가장 흥미로운 존재가 더 이상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비서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날카로운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봐. 모든 걸. 경매장에 소동이 있고 난 다음날 서은하는 다시 자신의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먼지와 터펜타인 냄새가 뒤섞인 그녀의 작은 복원 작업실은 어젯밤에 화려했던 세계와는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붓보다 섬세한 손길로 찢어진 캔버스 위에서 시간의 상처를 꿰매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진짜 세상이었다. 책상 한 구석에 쌓인 빛 독촉장들은 그녀가 왜 그토록 이질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야만 했는지를 말없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최강준의 집무실. 그의 비서는 서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올렸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넘겼다. 명문 미술사학과 수석 졸업업계에서 인정받는 천재적인 복원 실력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겨진 막대한 빚과 병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짊어지려는 그녀의 지독한 자존심까지. 그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거친 진흙 속에 숨겨진 완벽한 다이아몬드. 그는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졌다. 최강준은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호출을 받은 서은하는 아우라 그룹 본사 빌딩에 거대한 위용 앞에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주눅들지 않으려 애쓰며 그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어젯밤 그 저주받은 그림을 결국 낙찰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룹의 새로운 럭셔리 브랜딩의 중심축으로 사용하기 전에 그 그림의 진위와 저주에 얽힌 진실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개인 미술품 컨설턴트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했다. 그가 제시한 연봉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쁨보다 의심이 먼저 들었다. 왜 저죠?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요. 그녀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최강준은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오히려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돈 앞에서 즉시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을 본 것이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는 순수한 비즈니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은 최고를 원하고 그녀는 어젯밤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녀의 전문 지식과 시간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하는 악마의 거래를 제안받은 기분이었다. 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조용하고 원칙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비싼 수집품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얼굴과 가족의 고통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기나긴 침묵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조건을 내걸었다. 그의 컨설턴트로서 자신의 모든 전문적인 판단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할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의 사적인 삶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
이것은 철저히 비즈니스 계약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최강준은 그녀의 대담함에 흥미를 느끼며 흔쾌히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의 원칙 위에서 사자의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첫 출근 날, 최강준은 그녀를 자신의 개인 갤러리로 안내했다. 그곳은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미술 전문가들이 꿈꾸는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곧바로 저주받은 그림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와 최강준의 상호작용은 지극히 전문적이고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예술품을 향한 그녀의 경건하기까지 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를 통해 정의되었다. 그들은 시시한 잡담 대신 미술 사조의 흐름과 거장들의 기법 그리고 예술 시장의 냉혹함에 대해 토론했다. 그 지적인 스파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묘한 종류의 존중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깊이 있는 지식에 자극을 받았고 그녀는 그의 비감성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예술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에 놀라곤 했다. 어느 늦은 밤 은하는 홀로 갤러리에 남아 저주받은 그림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림 속 여인의 슬픈 눈동자가 마치 그녀를 바라보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최강준은 갤러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어둠 속에 서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수한 열정과 헌신이 떠올라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예술을 대차대조표 위의 자산이 아닌 한 인간의 영혼을 이토록 불태울 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되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 속에서 아주 낯선 감정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림이 아닌 그 그림을 마주한 한 여인에게 유혹당하고 있었다. 서은아의 새로운 일상은 저주받은 그림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녀는 최강준의 개인 갤러리 안에 마련된 최첨단 복원 스튜디오에서 그림이 품고 있는 수백 년의 시간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자외선과 적외선 카메라가 캔버스 아래 숨겨진 밑그림의 흔적을 드러냈고 미세한 안료 샘플의 화학적 분석은 그림이 탄생했던 시대의 공기까지도 복원해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할 때면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자신만의 우주 속에 존재하는 듯했다. 최강준은 종종 멀리서 예술을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그녀의 경이로운 작업 과정을 지켜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림의 소유 이력을 추적하다가 이상한 공백을 발견했다. 그림이 최근 몇 년간 거쳐온 소유주들 중 하나의 이름이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던 것이다. 예술품 거래에서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수법이었지만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그 뒤에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강준에게 그의 컬렉션에 포함된 다른 최신고가 미술품들의 거래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그녀의 요청에 최강준은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전문가적인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는 이내 승낙했다. 은하는 며칠 동안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불안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가 최근 몇 년간 막대한 돈을 들여 사들인 대여섯 점의 작품들이 모두 비슷한 유령 회사를 통해 거래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컬렉션에 위작을 섞어 넣고 있었다. 그의 명성을 이용해 위작의 권위를 부여하고 더 큰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정교한 사기극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최강준의 완벽했던 투자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제국에 침입한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알아차릴 무렵 또 다른 적이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약혼녀이자 재계 라이벌 가문의 딸인 박서현이었다. 그녀는 결혼 준비를 상의한다는 명목으로 예고 없이
그의 개인 갤러리를 찾아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차갑고 인공적인 완벽함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최강준과 함께 있는 서은하를 발견하는 순간 눈빛을 차갑게 굳혔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하찮은 존재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강준 씨, 이런 허름한 직원에게 개인 컬렉션을 맡기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녀는 집안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은하를 고용인으로 칭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은하는 그녀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응수했다. 박서현 씨, 저는 최강준 대표님의 정식 고용 계약에 따라 이 컬렉션을 책임지고 있는 컨설턴트 서은하입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는 오히려 박서현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박서현은 그림에 대해 무지한 발언을 하며 은하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은하는 해박한 지식으로 그녀의 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바로잡았다. 두 여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최강준은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는 박서현의 유치한 소유욕과 감정적인 태도에 짜증이 났다. 그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닌 사업적인 합병일 뿐이었다. 그에 반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서은하의 지적인 자신감은 그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혼녀에게서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서현과의 만남 이후 은하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이제 이 위작 사건이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라 최강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한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의 약혼녀인 박서현과 그녀의 가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도달했다. 이 문제는 이제 한 점의 그림에 대한 진위 판별을 넘어 최강준이라는 한 남자의 제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자신이 발견한 위작 거래 패턴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최강준에게 제출했다. 그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라는 자신의 가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최강준은 처음에는 자신의 완벽했던 안목이 공격당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그녀가 제시한 명백한 데이터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성벽 안에 자신이 모르는 배신자가 암약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계속 조사해. 누가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했는지 그 배후를 찾아내. 그의 명령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예술품 감정이라는 비즈니스를 넘어 공동의 적을 사냥하는 위험한 동맹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강준의 집무실 서은하는 자신이 며칠간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최근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사들였던 18세기 바로크 시대의 걸작으로 알려진 그림에 대한 진위 감정 보고서였다. 최강준은 팔짱을 낀 채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안목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여자의 당돌함을 지켜보고 있었다. 은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오직 과학적인 데이터로만 이야기했다. 적외선 촬영으로 드러난 19세기의 밑그림 흔적 안료 성분 분석에서 검출된 20세기에 발명된 합성 화학물질, 그리고 캔버스의 연대 측정 결과까지.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해서 최강준조차도 반박의 여지를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수백억을 주고 산 그림은 거장의 기법을 완벽하게 모방한 천재적인 위작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그 그림을 대여하여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려던 국립미술관의 관장이었다.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직전 최종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건 것이었다. 만약 은하의 발견이 없었더라면 그는 지금쯤 대한민국 전체의 조롱거리이자 미술계의 거대한 사기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을 것이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 어린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돈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심까지 구해낸 것이었다. 위작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고용인이 아닌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여놓은 유일한 신뢰의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위작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그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 라이벌 갤러리 대표가 주최하는 자선갈래 참석해야만 했다. 그곳은 거짓 미소와 숨겨진 의도가 난무하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그는 그 자리에 자신의 옆을 지킬 사람으로 아름다운 약혼녀가 아닌 날카로운 전략가가 필요했다. 그는 은에게 자신의 어드바이저 자격으로 갈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은하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음모의 배후에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파티 당일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유니폼 차림이 아니었다. 최강준이 마련해준 의상들 중에서 그녀는 화려함 대신 지적인 우아함이 돋보이는 짙은 녹색의 실크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것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옷이 아닌 존중받는 전문가로서 자신을 포지셔닝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갈라 행사장 약혼 여인 박서현은 당연하다는 듯이 최강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은하를 발견하고는 마치 상류층 파티에 잘못 들어온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잠시 후 그들의 목표인 라이벌 갤러리 대표가 교활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다. 영향력 있는 컬렉터들이 주변으로 모여들며 자연스럽게 예술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박서현은 자신이 암기해온 피상적인 지식으로 대화에 끼어들려 했지만 곧 바닥을 드러내며 스스로를 우습게 만들 뿐이었다. 바로 그때 은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얽힌 역사와 기법, 그리고 예술가의 고뇌를 엮어 한 편의 이야기처럼 풀어냈다.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우아한 화법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며 라이벌 갤러리 대표가 던지는 교묘한 지식의 함정들을 가볍게 받아넘기고 오히려 그의 미세한 오류들을 지적하며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최강준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알던 서은하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만한 남자들을 상대로 오직 자신의 지성만으로 그들의 존경을 얻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서 질투와 분노로 굳어있는 박서현과 자신감과 지성으로 빛나고 있는 서은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지금까지 느꼈던 단순한 흥미와 호기심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존경과 매혹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 세계의 장식품으로서가 아니라 여왕으로서 존재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시 소란을 피해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테라스에서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다. 팽팽했던 업무의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 어색하지만 강렬한 끌림이 감돌았다. 최강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했다. 오늘 아름답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외모에 대한 칭찬 이상의 그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찬사가 담겨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보인 사적인 감정이었다. 그의 말에 은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전기처럼 짜릿해졌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이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동자에서 입술로 천천히 내려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준 씨, 여기서 뭐 해요? 질투심 가득한 박서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순간은 깨졌지만 그 순간이 남긴 강렬한 약속의 여운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진실과 거짓의 게임은 이제 너무나도 위험하게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갈래서의 밤 이후 최강준과 서은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더 생겨났다. 이전의 상사와 부하라는 벽보다 훨씬 더 아슬아슬하고 투명한 남녀 사이의 긴장감이라는 벽이었다. 두 사람은 애써 프로페셔널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테라스에서의 아찔했던 순간의 기억은 시시때때로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동요하게 만들었다. 은하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갈래서 얻은 단서들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위작들의 유통 경로가 인천항 근처의 한 낡은 창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창고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의 소유였다. 은하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겠다고 주장했지만 최강준은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는 자신의 자산을 위험한 곳에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했다. 그의 말은 비즈니스적인 논리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백한 개인적 염려를 은하는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경찰의 개입 없이 늦은 밤 단둘이 그 창고를 급습하기로 결정했다. 음모의 규모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늦은 밤 인천항 근처의 인적 드문 공업지대. 낡은 창고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훈련받은 스파이가 아니었다. 그들의 잠입은 어설펐고 그래서 더욱더 현실적인 공포감을 동반했다. 삐걱거리는 철문 소리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음들이 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최강준은 앞장서서 어둠 속에서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자신의 뒤로 바싹 붙게 했다. 그의 단단한 등이 그녀에게 불안하면서도 든든한 안정감을 주었다. 창고 내부는 먼지와 기름 냄새, 그리고 잊힌 시간의 냄새로 가득했다. 그들은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합판으로 교묘하게 가려진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위작을 만들기 위한 작업실이 꾸며져 있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캔버스와 특수 약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최강준의 전체 컬렉션에 대한 세부 정보와 향후 구매 일정까지 담긴 설계도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이 음모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를 노리고 계획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들이 증거 사진을 찍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창고 입구에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상치 못했던 순찰 경비원이 나타난 것이다. 두 사람은 덫에 걸린 쥐가 되었다. 그들은 황급히 근처의 작은 공구함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좁은 공간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야만 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경비원의 발소리가 그들의 심장 소리처럼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강준은 본능적으로 은하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겨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완전히 감쌌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그녀의 등에 맞닿았다. 이성적인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아끼는 여자를 지키려는 한 마리의 수컷 맹수와도 같았다. 그녀는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극도의 공포와 아드레날린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가면과 위선을 벗겨내 버렸다. 위험은 현실이었고 서로를 향한 끌림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그들의 은신처 바로 앞에서 멈췄다가 이내 다른 방향으로 멀어졌다. 위기는 지나갔지만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감정적 육체적 긴장감은 오히려 더욱더 짙어졌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밀착한 채였다. 최강준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신뢰와 두려움이 뒤섞인 그녀의 눈동자를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전설적인 자제력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뜨거운 유혹에 굴복했다. 그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그것은 부드럽거나 망설이는 키스가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두 사람 사이에 쌓여왔던 모든 긴장과 감정을 폭발시키는 깊고 절박하며 열정적인 키스였다. 말로는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담은 입맞춤. 짧은 충격 끝에 은하 역시 같은 열정으로 그에게 응답했다. 그들이 애써 지켜왔던 프로페셔널이라는 경계선은 그렇게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숨이 찬 채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방금 일어난 일의 강렬함에 두 사람 모두 잠시 넋을 잃었다.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은 여전히 위험한 적진 한가운데에 있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둘러 증거를 챙겨 창고를 빠져나왔다. 도시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방금 나눈 키스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이제 비밀스럽고 금지된 로맨스로 변해버렸고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을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창고에서의 밤 이후 최강준과 서은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낮 동안 그들은 여전히 대표이사와 컨설턴트로서의 거리를 유지했지만 아무도 없는 밤이 되면 펜트하우스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낙원이 되었다. 최강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따뜻함을 알게 되었다. 그의 얼음 같던 성에는 서은아라는 햇살이 스며들어 그가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감정들을 녹여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왕이 아니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로맨스와 함께 위작 조직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은하는 창고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작들을 유통시킨 배후에 박서현의 집안과 연관된 평판이 좋지 않은 한 미술평론가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수록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적들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서현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강준의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과의 약속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미소가 언뜻언뜻 비쳤다. 결정적으로 그는 이사회에서 박서현 가문이 추진하는 사업안에 대해 서은아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을 날카로운 데이터들을 근거로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질투와 의심은 편집증적인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더러운 벌레를 밟아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 박서현은 거액의 돈을 주고 업계에서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녀는 서은아와 최강준의 뒤를 24시간 감시하여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감히 넘본 하찮은 여자에게 세상의 무서움을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악마가 숨어 있었다. 탐정은 유능했다. 그는 며칠간의 잠복 끝에 최강준과 서은아가 펜트하우스에서 단둘이 밤을 보내고 연인처럼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는 데 성공했다. 그 사진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박서현은 사진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의 주도권은 다시 자신에게로 넘어왔다. 그녀는 최강준이 아닌 서은아를 목표로 삼았다. 그녀는 은밀하게 서은아에게 연락해 둘만의 만남을 제안했다.
한적한 호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박서현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들이 담긴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네 가족의 형편이 어떤지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서은아 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은하에게 잔인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당장 강준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녀의 가족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거나. 그녀는 자신의 가문이 가진 힘을 이용해 은하의 가족이 지고 있는 빚을 회수 불가능한 수준으로 부풀리고 병든 어머니를 병원에서 쫓겨나게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한 은하가 다시는 이 바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녀의 모든 경력을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은하의 이기적인 사랑과 그녀 가족의 생존을 맞바꾸라는 악마의 제안이었다. 서은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사랑과 책임감 사이에서 잔인하게 찢겨졌다. 최강준과 함께하는 삶은 그녀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박서현이 결코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함정에 갇혔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이었다. 그날 밤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온 은하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자신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최강준으로부터 온 다정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저녁은 뭘 먹고 싶어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 평범한 문장이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책상 위의 빛 독촉장과 행복해 보이는 자신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심장과 그의 심장을 모두 부수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서은하가 결심을 굳힌 그날 밤 최강준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처럼 행복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녀만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는 그녀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위작 사건이 해결된 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그룹 내에 새로운 문화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 꿈을 함께 이룰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위험과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의 다정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수천 개의 칼날에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이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해야만 했다. 그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의 품에 안겨 아무 말 없이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그리워하게 될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자장가였다. 다음 날 아침 최강준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불안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덮쳐왔다. 그는 곧장 회사로 향했다. 그리고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 그가 가장 아끼는 그림 앞에 놓인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사직서였다. 그리고 사직서 아래에는 그가 그동안 그녀에게 지급했던 모든 급여가 고스란히 담긴 수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편지는 지독할 만큼 차갑고 잔인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동안 연기했던 돈에 굶주리고 신분 상승을 꿈꾸는 여자만이 존재했다.
대표님의 세상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지루했습니다. 덕분에 가족의 빚은 모두 해결했으니 이제 제 인생을 살러 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그들의 모든 시간을 한낱 서비스로 전락시켰다. 거래는 끝났다는 잔인한 선언이었다. 최강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가 잠시나마 믿었던 따뜻함과 진심이 사실은 돈을 위해 계산된 완벽한 연기였다는 사실. 그것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난 과거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더 깊은 상처로 덧나며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인간은 결국 자신의 이익 앞에서 변절하는 존재라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냉소주의의 감옥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한 얼음의 가면이 씌워졌다. 그는 즉시 박서현을 호출했다. 그녀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감춘 채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위선을 꿰뚫어 보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 서두르지. 박서현은 놀란 척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최강준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어차피 모든 인간관계가 거래일 뿐이라면 가장 확실하고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 무렵 서은아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작은 바닷가 마을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의 빚을 모두 갚았지만 그녀의 삶에는 어떤 기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텅 빈 마음을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식당의 텔레비전 화면에서 최강준과 박서현의 결혼 발표 뉴스가 흘러나왔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커플의 탄생을 축하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결과였지만 그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하지만 최강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편지 속의 그녀와 자신이 겪었던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위화감이 그를 괴롭혔다.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면 왜 마지막 급여까지 돌려주고 떠난 것일까? 창고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도왔던 그 눈빛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는 애써 그 의문들을 억누르며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박서현은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은아는 초라한 단칸방에서 두 사람이 함께 보았던 그림의 낡은 엽서 한 장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최강준은 텅 빈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제는 정말 저주처럼 느껴지는 시면의 초상을 홀로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한 오해 속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지옥을 살고 있었다. 결혼식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강준의 세상은 여전히 흑백이었다. 그는 약혼자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검토할 때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 서은아라는 여자의 잔상이 유령처럼 그의 모든 일상을 떠돌아다녔다. 그는 그녀를 증오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의 차가운 편지와 자신이 알던 그녀의 모습 사이에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그의 냉소주의는 상처 입은 마음을 가리기 위한 위태로운 방패에 불과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결혼을 앞두고 열린 양가 가족 만찬 자리, 박서현은 자신이 최강준의 펜트하우스를 어떻게 새롭게 꾸밀 것인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강준 씨 서재에 있던 촌스러운 미술책들도 전부 치워버렸어요. 예전 직원이 두고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강준의 뇌리에 경종이 울렸다. 그는 기억했다.
서은아는 떠나면서 아주 작은 개인 소지품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다. 그런 그녀가 가장 아끼던 미술책들을 두고 갔을 리가 없었다. 그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그가 애써 쌓아 올렸던 불신의 둑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의심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의뢰 내용은 단 하나였다. 서은아가 떠나던 그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모든 진실을 알아내는 것. 그는 처음부터 이 일을 했어야 했다.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그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탐정의 조사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가장 먼저 은하가 사라지던 날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리고 박서현과 만났던 호텔에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소리는 담겨 있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명확했다. 자신만만한 표정의 박서현,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보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너져 내리는 서은아.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협박과 잔인한 통보의 현장이었다. 다음으로 탐정은 은하의 재정 기록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가 사직서를 제출하던 바로 그날 박서현 가문 소유의 유령 회사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은하의 가족 빚을 관리하던 대부업체로 송금되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은하는 최강준에게서 받은 자신의 급여로 이미 상환된 똑같은 빚을 다시 갚았던 것이다. 그 돈은 결국 과입금 처리되어 다시 은하의 가족 계좌로 돌아왔다. 돈에 눈이 멀어 떠난 여자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자금의 흐름이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박서현이 고용했던 첫 번째 흥신소 탐정을 찾아내면서 맞춰졌다. 최강준의 탐정은 그를 설득하여 그가 찍었던 모든 사진의 원본을 확보했다. 최강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사진들을 건네받았다.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자신과 함께 있는 서은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순간들이 그녀의 목을 조르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세상은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다. 은하를 향했던 지독한 분노는 이제 모든 것을 기만한 박서현을 향한 화산 같은 증오가 되어 폭발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양가 상견례를 겸한 결혼 전 마지막 공식 만찬 자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곳에 최강준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식사가 무르익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모두의 머리 위 거대한 스크린에 호텔 CCTV 영상을 재생시켰다. 박서현과 서은아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되었다. 박서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탐정의 모든 보고 내용을 돈의 흐름, 협박의 정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담긴 그 사진들을 모든 하객들 앞에 폭로했다. 그는 박서현의 거짓말과 잔인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녀의 오만함을 남김없이 까발렸다. 박서현의 우아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조차도 자신의 딸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최강준은 그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파혼을 선언했다. 최강준은 아수라장이 된 만찬장을 뒤로 하고 걸어 나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지독한 죄책감과 함께 서은아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오해와 자존심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을지를 깨달았다. 그는 차에 올라타 비서에게 단 한마디 절박한 명령을 내렸다. 서은아 씨, 찾아.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찾아와. 이제 그의 속죄와 그녀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진짜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강준의 세상에서 서은아는 증발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작정하고 모든 흔적을 지운 뒤였다. 몇 주가 몇 달처럼 흘러갔다. 그룹의 총수로서의 냉철함은 사라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초조함과 후회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처음으로 돈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그녀가 없는 텅 빈 사막과도 같았다. 같은 시간 서은아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 작은 자신만의 공간을 꾸렸다. 시간을 되돌리는 공방이라는 이름의 작은 미술품 복원 스튜디오였다. 그녀는 박서현과의 거래로 망가진 자신의 삶을 찢어진 그림을 복원하듯 한 땀 한 땀 다시 꿰매고 있었다. 일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그를 잊을 수 있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을 찾아왔다. 그녀는 평화를 찾으려 애썼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마침내 최강준의 탐정에게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인사동에 놀라운 실력을 가진 젊은 여성 복원가가 작은 공방을 열었다는 소문. 모든 정황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주소를 건네받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한 희망과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수십 명의 비서와 경호원들 없이 오직 홀로 자신의 차를 몰아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공방 앞에서 차를 세웠다. 고층 빌딩 숲에서 살아온 그에게 아기자기하고 낡은 골목의 풍경은 낯설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예전보다 조금 마른 듯했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일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던 그 눈빛은 여전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공방의 문을 열었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은하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숨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섬세한 복원 도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강준, 그가 어떻게 이곳을... 그녀의 얼굴에 충격과 원망, 그리고 미처 숨기지 못한 그리움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자마자 준비해온 수많은 말 대신 가장 진솔한 사과부터 꺼냈다. 미안합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비겁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의심했던 나를 제발 용서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CEO의 권위가 아닌 한 남자의 절박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했다. 박서연의 협박, 그리고 그녀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까지. 그는 그녀의 희생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이기적인 존재였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녀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다. 나가주세요. 여긴 이제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녀는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그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최강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를 더 이상 자신의 비밀스러운 유혹이 아닌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유일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먼지 쌓인 공방 바닥에 자신의 값비싼 정장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녀의 취향을 꼭 닮은 고전적이고 우아한 디자인의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은하는 물론 호기심에 유리창 밖에서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놀라 숨을 죽였다. 그는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나는 당신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당신의 원칙까지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내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가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제국을 이끌어갈 나의 여왕이 되어주시오.
나와 결혼해 주시오, 서은하 씨. 그의 청혼은 사랑의 고백을 넘어 그녀를 자신의 인생 전체의 동반자로서 인정하는 평등한 파트너십의 제안이었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희생의 시간들이 이 믿을 수 없는 순간과 함께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깊은 후회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진짜였다. 그녀는 흐느낌 속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조용한 긍정의 대답과 함께 골목은 구경꾼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인사동 골목에서의 청혼은 다음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로맨스가 되었다. 재벌 3세와 평범한 미술 복원가의 사랑 이야기는 대중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순식간에 모든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강준은 이 모든 소란을 의도한 것이었다. 그는 서은하를 더 이상 자신의 뒤에 숨겨진 비밀로 만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세상 모두가 보도록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사랑임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가장 먼저 반대한 것은 최강준의 할아버지, 즉 아우라 그룹의 창업주인 최 회장이었다. 그는 가문의 명예와 격을 중시하는 구시대의 인물이었다. 그에게 서운하는 배경도 없고 빚더미에 앉았던 손자의 짝으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존재였다. 엄숙한 가족 모임 자리 최 회장은 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강준이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가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로봇 같은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맞섰다. 그리고 은하 역시 더 이상 주눅든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배경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비전으로 스스로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지성과 품격 앞에서 완고했던 최 회장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위작 사건의 마지막 꼬리 역시 정리되었다. 최강준과 서은하가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라이벌 갤러리 대표와 그에게 협력했던 미술평론가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박서현의 가문은 더 큰 스캔들을 막기 위해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그녀를 해외로 쫓아내듯 보냈다. 모든 거짓과 탐욕은 제자리를 찾았고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상의 기대와 달리 아주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정직의 인사들 대신 그들이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초대되었다. 그들이 결혼 서약을 한 장소는 화려한 호텔이 아닌 아름다운 미술관의 한 전시실이었다. 서은하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최강준의 얼굴에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부와 권력의 과시가 아닌 두 영혼의 순수한 결합을 축하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결혼 이후 서은하는 단순히 억만장자의 아내로 살지 않았다. 최강준은 그룹 내에 아우라 아트 앤 컬처 재단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그 총괄 책임자의 자리에 그녀를 앉혔다. 그것은 그녀의 열정과 전문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녀가 꿈꿔왔던 자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남자의 연인이 아닌 자신의 제국을 직접 이끌어가는 또 한 명의 리더가 된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완벽한 파트너십의 상징이 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경매장을 다시 찾았다. 재단이 후원하는 신진 작가 전시회의 오프닝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한때 저주받은 그림이라 불렸던 시면의 초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림은 저주가 아닌 기적적인 사랑 이야기의 상징이 되어
박물관에 기증되어 있었다. 최강준이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아직도 이 그림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시오. 은하가 그의 어깨에 기대며 웃었다. 내게는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을 가져다준 그림인걸요.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욱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에게 이 그림은 그가 했던 그 어떤 투자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 바로 서은아라는 사람에게 투자했던 것. 그녀에게 이 그림은 가장 어둡고 불길한 곳에서도 가장 눈부신 아름다움과 새로운 시작이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다. 전시장의 환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상사와 부하도 차가운 CEO와 주눅든 아르바이트생도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가능성을 믿어준 유일한 동반자이자 뜨거운 연인이었고 평생을 함께할 친구였다. 뜨거웠던 유혹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덧없는 불장난이 아닌 서로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영원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